아버지, 제발 좀 꺼지세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온 집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민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친구들은 의사에 변호사에 번듯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난 뭐예요? 이만큼 성공했는데도 죽은 사람 뒤치다거리나 하던 아버지라니 쪽팔려서 말도 못한다고요. 아버님, 또 거실에 계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방에만 계시라고요. 그만큼 눈치를 줬으면 알아서 나갈 것이지. 할아버지, 괜찮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바람 좀 쐬고 올게.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제 얼굴을 노려보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컵이 벽에 부딪혀 깨지고 손자 준우가 놀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2시간쯤 돌아다니다가 다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우야, 문 좀 열어줘. 꺼지라고 했잖아요. 다신 오지 마시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은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나를 쫓아낸 거구나. 인생 세옹지 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아버지의 놀라운 반전의 연속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하경식, 올해 68살입니다. 장례 지도사로 30년을 일하며 남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해 온 사람이었죠. 3년 전 아들이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집 파시고 우리 집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세요. 그 말이 고마워 집을 팔고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민훈의 집에 들어간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냄새나는 사람 취급했고 손자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피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어느 날 며느리의 말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곁에 가지 마. 냄새 배. 그날 밤 민우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방향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로 자라온 저는 친구도 형제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 그렇게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발끝까지 젖은 제 모습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영무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결국 역 밖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자리를 잡은 노숙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이봐요, 할배. 여긴 내 구역이야. 처음 보는 양반이 여기 왜 와?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할 수 없이 화장실 옆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젖은 박스를 깔고 그 위에 몸을 구겼습니다.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던 아들의 잔인한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절망감에서였습니다. 인생이 너무 잔인하여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추위를 덮어주고 얼굴을 매만지고
마지막 손을 잡아줬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통 옆에서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 버려진 박스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처 노숙자의 코 고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웃음소리,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죽지 않겠다. 절대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 너희도 반드시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차가운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도 구석에 웅크린 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갈라진 손마디가 아팠습니다. 할배, 일어나. 아침이야. 당신 같은 신참은 자리 정리하고 나가야 돼. 덩치 큰 노숙자가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젖은 옷은 반쯤 말랐지만 목과 어깨는 뻣뻣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 했지만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수하려면 500원. 노숙자 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저리 비켜. 돈 있는 사람 먼저야. 배가 고파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쫓겨날 때 지갑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빵 한 개를 사서 초라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옆자리 노숙자가 이곳의 생존법을 알려주었습니다. 2호선 세력, 지하도 세력, 역 앞 세력. 모두 구역이 있고 신참은 꼴찌라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씹으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3살 때 아내는 다른 사람 만났어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회사가 부도나 일자리를 잃고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해 장례 지도사가 되었고 그렇게 민우를 키워냈습니다. 야, 저기 또 경찰이다. 오늘 단속 나왔어. 잠깐 피해. 노숙자들이 흩어지는 사이 저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오진구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제자였지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순간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노숙자가 된 제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냄새나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실이 부끄러워 죽고만 싶었습니다. 민우도 어렸을 때 이 공원에서 해맑게 웃으며 놀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등에 업고 그네도 태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며 최선을 다했던 대가가 이런 것이라니. 한때는 저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장례부터 독거노인 장례까지 모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족 없는 고인은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의 감사 인사에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없이 그저 냄새나는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슬 배가 고팠지만 남은 돈으로는 빵 한 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신문을 주워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괜찮아. 사흘만 지나면
적응돼 다들 그렇게 살아. 그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적응이라니 이런 삶에 민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일했던 날들. 결혼할 때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신혼집을 얻어준 일. 내 집까지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난 행복하다고 말했던 저희 어리석음에 화가 났습니다.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어떻게든 되돌려 주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숙자라는 것이 미치도록 절망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운 담배꽁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나처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속에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노숙 생활 3주째, 영등포역 지하도의 풍경은 눈에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넥타이를 매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옷에서 지린내가 났고 수염은 길게 자랐으며 얼굴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무료급식소 가는 날이야. 옆자리 노숙자 김씨 말에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핑 돌았습니다. 가까울 줄 알았는데 걸어서 30분이나 걸렸습니다. 허기진 상태로 그 거리를 걷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지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가 다 떨어졌네요. 봉사자의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할배, 돈 좀 있지? 덩치 큰 노숙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명이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맞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엉금엉금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전이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힘겹게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살아계셨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우야,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애원했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시 지하도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지하도로 들어갔습니다. 어이, 할배. 젖은 채로 들어오지 마. 여기 다 젖잖아. 다른 노숙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지하도 입구에서 젖은 몸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노인네 괜찮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냅둬 곧 정신 차릴 거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타 들어가는 목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아 먹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갈증이 가시자 역 앞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비를 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장례 지도사였던 제 자신의 기억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길거리의 노숙자. 그게 제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어도 존재가 없는 듯 취급되는 거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웠습니다. 한때 민우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벌었던 제가 이제는 바닥에 동전 하나에 혈안이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절망과 분노가 오갔습니다. 그럴수록 한 생각만이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절대 죽지 않겠다. 죽긴 전 반드시 너희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하경식 선생님 아니세요? 누군가 우산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정재훈이요. 1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로 서 있던 20살 청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우산을 제 머리 위로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재훈도 제 모습을 보고선 선생님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재훈은 저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어머니 처음에는 저의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고 제지하려 했지만 정재훈이 고급 정장을 입고 카드를 내밀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쫓겨나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게 된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시체 썩는 냄새 난다며 내쫓은 일,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준 일, 이제는 거리에서 살고 있는 현실까지. 정재훈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15년 전 대학생이었던 정재훈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조차 없던 그를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제 월급을 털어 장례를 치러주었고 수의도 좋은 것으로 골라주고 관도 단단한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접하는 부드러운 침대와 뜨거운 물.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건강이 회복되자 정재훈에게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 그대로 저도 그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정재훈은 TGI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에 투자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재훈은 저에게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 사업 계획을 말했습니다. 장례 사업을 현대화하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업에 50억을 투자하고 싶다며 저에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모두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이라니.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는지, 그 돈이 제가 받아도 될 만큼 타당한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재훈은 이 돈이 단순한 보답이 아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제가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준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복수심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며 놀라운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투자금은 제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내 사업 외에도 개인적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재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이 돈이 단순한 금액이 아닌 정의를 실현할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에서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복수할 것이며 당분간은 여전히 노숙자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재훈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울역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초라한 노숙자였지만 이제는 50억을 손에 쥔 노숙자였습니다. 주머니 속 계약서가 제게 새로운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강한 의지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바닥에서, 하지만 복수의 정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민우야. 이번엔 내가 너한테 해줄 차례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 복수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재훈과 만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재훈은 글로리 다이닝의 임대 계약서 사본, 거래처 목록, 주요 직원 명단, 대출 현황까지 모두 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들의 레스토랑을 온라인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평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니까요. 저는 정재훈의 도움으로 유명 레스토랑 유튜버 섭외 및 협찬을 진행했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가진 만남의 진실, 80만 구독자의 셰프의 리얼 리뷰, 50만 구독자의 솔직한 맛집 탐방 채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방문에 솔직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민우의 레스토랑 건물주에게 접근했습니다.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저는 임대료를 35%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장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정재훈과 함께 하경 프리미엄 장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강남에 첫 지점을 열었고 곧바로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확장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고인과 유족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하경 프리미엄 장내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재훈과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이 유튜버들의 영상은 점점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죽은 생쥐가 나온 주방 위생 상태 공개, 임금 체불한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한 내부 고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민우의 레스토랑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급기야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예약 취소 폭탄을 맞았습니다. 점점 초조해하던 그는 매출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 얼이 빠졌습니다. 또한 식약처 조사 결과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동시에 노동청에서도
급여, 체불 문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우에게는 온라인 평판 붕괴, 임대료 인상, 영업정지, 노동청 조사라는 사중고가 겹쳤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하경 프리미엄 장내는 강남 일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내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위치한 건물은 글로리 다이닝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은 망해가는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출근하며 번창하는 저희 사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저를 그저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국세청에 익명으로 세금 문제를 제보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매일 밤 차가운 바닥에서 자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경매 당일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서울역 노숙하며 준 1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제 이름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났던 그 집이 이제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느린 걸음으로 걷는 아들과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와 손자가 보였습니다. 원룸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일주일 후 원룸 건물의 소유권도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우에게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사라졌습니다. 퇴거 명령서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쫓겨났을 때와 같은 폭우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서울역 지하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제는 성공한 장내 사업가였지만 복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저와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슴 속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의지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비록 장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복수의 마지막을 위해 여전히 노숙 생활을 유지하던 것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낡고 얼룩진 옷, 일주일째 깎지 못한 지저분한 수염, 발에서 나는 냄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정재훈의 차를 타고 민우가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303호 문패엔 하민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쪽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거실로 나온 그는 저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놀람은 잠시 곧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발 좀 거짓골로 나타나서 질척대지 마세요. 꺼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저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퇴거 명령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자정까지 나가라. 그 뒤엔 법이 널 내쫓을 거다. 민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마지막 한 장을 꺼내 그 앞에 던지다시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이다. 임금 체불, 원산지 위조, 세금 포탈 전부 고발 접수됐다.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지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땐 정말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내쫓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을 구해주세요.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이 아닌 공포만 보였습니다. 집을 잃고 사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공포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주마.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릎 꿇고 빕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준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우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재훈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 가족은 원룸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민우와 며느리는 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업이 무너진 것이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출소 후 그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사회적 평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도 결국 서울역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민우의 모습.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날 망하게 한 거야? 다 계획적이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런 그를 보며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도 모른 채 원망만 하는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아들에게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던 곳,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정재훈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추위, 그리고 복수의 과정, 그 모든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달엔 장례업계협회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도 했습니다. 하경 프리미엄 장례의 혁신적인 서비스 방식과 성공 스토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때 거리에서 쫓겨났던 노인이
이제는 업계를 선도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정재훈은 아들과 며느리의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 중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와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진 소식에도 제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노도 복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도 작은 노숙자 지원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노숙했던 그 지하도의 따뜻한 공간이 생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후 정재훈은 아들 민우가 며칠 전부터 서울역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특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정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정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 어머니는 마지막 가는 길조차 외로웠을 겁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인연이 피보다 더 깊은 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두 번째 인생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한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